안녕하세요. 남과 북의 같은가 다름을 알아가는 통일합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김일성 생일을 맞아가지고 보통항 주변에서 아파트 입주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최중 회장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북한에서 김일성 생일을 맞아가지고 테라스형 아파트 보통항 주변에 입주한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이 소식을 어제 뉴스로 접했는지요? 네, 들었습니다. 뭐 뉴스를 자주 보니까 유튜브도 보고 하니까 이제 나오는 것들은 별로 사실은 뭐 북한에서 늘 4.15나 이런 특정한 명절을 계기로 해서 기득권한테 어떤 선물을 하고 이벤트를 만드는 거는 늘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파트 준공식을 했구나. 그래서 또뭐 자기네 권력에 충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해서 또 그것도 하나의 어떤 선전으로 하는 거에 그치는구나. 그게 사실 북한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적 변화를 가져오거나 그들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슨 들여다보진 않았어요. 북한에서 이번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50년간 북한의 방송원으로 활동해왔던 메인 아나운서 이춘희가 집을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고 김정은도 방문해가지고 축하하고 팔짱 끼고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홍보를 했는데요. 대체로 북한 체제에서 아파트 선물 이벤트가 일반 주민들에 해당되는 것보다도 한 점도 안 되는 그 정권에 충성하는 한 점도 안 되는 그 특정 계층에 한해서 진행이 되죠. 네, 그렇죠. 이제 북한은 평양을 위주로 해서 그런 이벤트가 가장 많고, 그다음 지방에는 이제 뭐 도당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한 선진적인 걸 받아들여서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는 좀 다르게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기득권에게 이제 특권층에게 이제 주는 건데 뭐 일반 노동자들에게 주는 경우는 이제 노동자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딱 아주 평수도 작고 하모니카 아파트. 하모니카 아파트 예. 사실 북한에서 아파트에 산다는 거는 좀 단층집보다 아파트가 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실제 살아보면 뭐 내부도 괜찮게 뭐 이태리 그런 가구들도 고급 가구들도 낮고 그다음에 또 환경도 뭐 비교적 무슨 뭐 우리 지금 선진국들의 그런 환경에 비하면 못지지 않게 만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아파트를 지어서 선물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세멘트로 쌓아 올리고 그다음에 뭐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어서 넣었다 할지라도 나는 저 평양은 난방 시설, 상하수도 시설이나 난방 시설들을 간접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더라고요. 난방 문제가 제일 문제다. 건축은 할 수 있어도 건축은 할 수 있죠. 돌로 쌓으면 되니까. 난방이나 가스로 밥 끓여 먹는 조리 시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급이 잘 될까 하는 것이 걱정스럽다, 우려스럽다. 뭐 그렇겠죠. 겉으로 볼 때는 멋지게 지은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 북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 시설, 뭐 전기 난방 넣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온수 난방도 평양 하력에서 공급한다 해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저 안에 주방 시설을 보면 선진국과 비슷한 흉내를 내기 때문에 저게 가스 시설이 아니면 조리도 하기 힘들거든. 석탄불을 뗄 수 없고 옛날부터 그 평양은 이제 석유를 공급해가지고 뭐 청진도 한때 그런 식으로 가긴 했댔어요. 석유를 공급했는데 석원으로 먹고 밥을 먹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북한이 지금 그러한 것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지, 또 난방 같은 경우에는 중앙 난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력발전소에서 이제 관을 설치해서 온수를 시간당으로 이제 시간제로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평양도 자꾸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게 그걸 보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면 단지 내에
보일러가 있어요. 있어요. 보일러 스탄을 떼서 이제 시간제로 공급하는데 북한은 그것조차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난방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전기를 많이 생산해서 전기난방을 할 수 있냐? 북한에서 사실 뭐 우리가 살 때도 그랬지만 전기는 더 귀하거든요. 근데 실은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 살아봐서 알지만은 중앙에서 정부에서 중앙 쪽으로 일괄적으로 그 평양 하력을 통해 가지고 중앙 난방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그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런 아파트를 짓겨놓으면 통상 선진국 따라 하자면 개인 보일러를 놔야 되는데 북한은 아파트마다 개인 보일러를 놓으려고 하면 일단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돼야 되고 보일러가 작동되려면 그러니까 가스가 공급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런 거는 솔직히 입주하고 나고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실제로 불편하고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선전을 해보면 선전하는 데는 어떤 효과를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들면은 저희 먼 친척이 평양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먼 친척의 그 자녀분이 이제 중앙당에 무슨 간부인가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사는 중앙당 그 간부들 아파트에 사는데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지방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평양에서 뭐 중앙당에 계신 분이 왜 그 여기까지 이런 농촌 응? 그 한북도 그 어랑이라는 그 농촌에까지 내려와서 살겠다고 왔는지가 의문스러워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여기까지 오셨냐고. 그러니까 노인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연세가 많잖아. 우리 민족에서 이제 잠잘 때 온돌방에 등을 따듯이 지지고 자야 되는 그런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돼서 이제 그 몸에 배어 있는데 온돌 문화. 추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평양시가 그냥 난방이 거의 안 온다는 거고 추워서 못 살겠어 자기는 죽기 전에 따뜻한 온돌방에서 살다가 죽고 싶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사람이 평양에서 일반 사람도 아니고 물론 중앙집권, 중앙기관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평양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뭐 중앙당 지도원쯤 해도 뭐 별로 가치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레벨이 낮은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평양 시민들이 어떻게 살까 걱정이 좀 되는데 저 집이라고 뭐 특별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봐야 이번에 지금 세운 집 보면 보통 강변에 테라스형 아파트로 지었는데 800세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평양시 인구 거의 200만 대는 넘는 평양시 인구를 봤을 때 800이라는 게 정말 특권층이 아니면 힘들거든요. 평양시에 살아도. 그러니까 그런 데만 그 선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공급해주고 또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들다 보니까 공급해 줄 수 있어도 평양시 전체 공급은 힘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아파트를 좀 놓고 보면 유럽의 고급 가구들이 많이 들어와 설치된 걸로 보는데 지금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과연 저런 유럽의 고급 가구들을 저런 보여주기식 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유럽 뭐 가구 하면 이태리나 뭐 이런 그 타일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태리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건축 자재들 보면은 그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독일에서도 좀 들어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유엔 제재가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걸로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유럽이 이 아주 이 극단적인 그 뭐랄까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도 결국에는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손익계산만 따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데 뭐 자유경제 시장에서 글쎄 뭐 자기 물건 팔고 돈만 벌면 된다는 이런 개념만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아직도 유엔 제재의 그런 그물망을 자꾸 뚫고 이런 것을 하지 않냐 하는 식이 되고
가슴 아픈 거는 지금 사실 북한이 이 보릿고개잖아요. 이제 그렇죠. 북한은 지금이 감자고개지요. 예전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우리가 통상 보릿고개라고 이야기하는데 북한은 핵곡식이 나기 전 감자고개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첫 곡식이 봄에 첫 곡식이 북한은 보리나 뭐 이런 거보다도 감자가 대중적인 식량인데 이게 그런 시점에 와서 하는 지금 다 어려운 시점 그 상황에 있을 건 뻔한데 뭐 이 시간이 되면은 군인들도 힘들고 모든 민간은 이제 씨도 그 농사도 시작해야 되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파종도 해야 되고. 사실 봄이 되면은 사람들이 잘 먹지 못해서 기운이 없어서 뭔가를 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런 건 돌보지 않고 평양에다가 기득권을 위해서 저런 걸 하고 선전을 한다는 거는 북한 정권의 기본 핵심은 다 평양에 모여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저 평양을 도려내면 북한은 그냥 무너지고 왜 지방은 이미 다 무너진 거니까. 그러니까 북한 2,300만 인구들이 사람들이 평양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주민들이고, 그러니까 평양이 아무리 건설 많이 하고 아무리 호화주택이 들어앉아도 지방 사람들한테는 그게 남이 나라 이야기고 저기 세상 밖의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지금 북한은 항상 감자고개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인들도 전투식량 그 가을에 농사 부업을 했던 식량도 지금쯤 되면 다 소비가 되고 없죠. 그리고 농작원들도 농사를 지어서 조금만 분배라도 받았던 것이 4월 되면 다 소비가 돼서 이제 6월에 나는 감자 그 기간을 제일 넘기기 힘든 고비 때 저렇게 숱한 달러를 들여가지고 호화주택을 만들어서 자기 측근들과 정권에 충성하는 김정은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계층을 위해서 아파트 선물을 한다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반인륜적이고 정말로 이거는 정말 역사에 두고두고 단죄해야 될 역적 행위라고 봐요. 전 민족의 역적 행위.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게 또 그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동원됐던 사람들이 대부분 군인들이에요. 지금 우리 준공식 사진도 보면 군인들. 그럼 군인들의 인권을 과도한 노동을 통해서 착취한 인권 유린 행위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북한이 군인들을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가 통제를 위해서 군인 부대를 많이 만들고 군복을 입혀놓고 이제 군사적인 체계를 해서 강제 통제를 하는 방법을 쓰는 것도 중점을 두고 있고 거기에도 의미를 두고 있고 또 국가 건설을 하고 그게 강복거리였던 무슨 통일거리였던 건설을 하고 국가 건설을 하고 서해관문에 이런 것도 건설하는 걸 다 군인들이 했어요. 금강산 발전소도 다 군인들이 했고. 그렇죠. 북한의 대부분 군인 건설은 거의 100%가 다 군인들이. 평양 원산 고속도도 다 군인들이 했고 모든 걸 다 국가 건설은 다 군인들을 시키는 이유가 군인들은 돈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인건비를 안 줘요. 그냥 밥만 먹이고 내몰면 건설을 하니까. 그래서 군대들은 군복을 많이 무조건 다 군복을 입혀요. 근데 사회노동자들을 기관 기업소를 참가시켜서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가 비용이 많거든요. 식량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월급도 줘야 되고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전략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은 북한은 군대가 군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10년 동안 사바고 꽃게임만 지고 있다가 오는 총도 수혜받지 못하고. 아니 솔직히 북한이 동기훈련이 끝나면 4월 말일 그때 보면 보병 기준으로 봤을 때는 훈련 마감하면서 실탄 사격도 하잖아요. 전투훈련장 나가서. 근데 이런 건설부대, 공병부대라고 소위 칭하고 있는 건설부대에 가 있는 군인들은 실탄 사격도 못 해보고 공병국 같은 꽃갱이하고 산만 하다가 오는 사람들도 태반인 거죠. 저도 물어봤는데 고속도에서 일하는 공사하는 친구들 자기네는 총을 수혜받은 적도 없다고 군복 입고 파란 연장을 달고 이제
하는데 고속도 이제 보수 수리를 하는 친구들 뭐 물어보니까 자기는 계속 공사만 하러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군인들을 160만, 공식적으로는 160만, 뭐 비공식적으로는 한 300만 되는데 그런 군인들을 이제 다 국가 건설에 동원시켜가지고 착취해가지고 또 그 과정에 희생도 많이 되고 공사 뭐 서해관문이라든가 금강산 발전소라든가 하는 데서 이제 많은 군인들이 이제 사고로 해서 이제 희생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하는 건 그것도 결국에는 군인들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종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 비용을 적게 들이고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군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죠. 착취하고 그 과도한 노동력이 그냥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과도한 일거리를 주고 심지어 밤에도 막 일어나가지고 뭐 건설 현장에 내몰고 새벽에도 뭐 일어나가지고 막 과도한 노동력을 함으로써 인권을 수탈하고 착취하자는 노동력을 국제사회 기준으로 볼 때 굉장한 이게 인간을 그냥 학대하는 굉장한 인권유린 행위인데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는 시대와 그런 날이 언제 올까 주민들은 이렇게 그런 날만을 기다릴 것 같은데 북한 권력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그 시간이 자기들한테는 무릉도원이죠. 결국 특권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북한은 특권을 가지거나 또 어떤 좀 잘 살고 그 특권을 이용해서 잘 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왕국 같은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주변에도 이제 북한을 동경하고 뭐 거기에 편을 드는 사람들은 그 이면에 있는 가난함과 고통 이런 우리 권리 침해 이런 것은 배제하고 그렇죠. 그 특권에 대한 것만 자꾸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특권에 대한 자기도 그 특권에 편승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런 거 가지고 침묵을 하고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들은 일반 북한 주민들이 생활은 이야기 안 해요. 평양을 하나 보고 평양을 하나 보고 북한 전체를 이야기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특권층의 생활을 보고 북한 주민의 생활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든가 그러니까 특권층을 보고 마치 북한을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걸 볼 때는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그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나라는 그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그 아파트도 결국은 김정은 정권을 실질적으로 지지하는 평양 내의 특권 계층을 배려하는 의도로 지어지고 입주식을 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평양이 우리가 저는 지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이제 지방은 다 무너져가 폐허가 됐어요. 저희 고향도 그렇게 다 폐허가 됐는데 평양만 삐까번쩍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정권과 평양은 한 몸통이지요. 한 몸통이고 북한이 변화하려면 저 평양이 어떤 붕괴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뭐 2,300만 중에 한 200만 정도의 이게 결속이 되어 가지고 북한을 지배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문제도 알고 평양의 어떤 이벤트든 북한 정권의 어떤 이벤트 이런 걸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저것을 어떻게 하면 바꾸고 어떻게 하면 북한이라는 전체 사회 국민 저 상황을 보면서도 북한의 전체 상황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냉정한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서 독재자 김일성의 생일 110회를 맞아서 그 보통강변에 지어진 다락식 아파트, 테라스형 아파트 입주 소식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나은 주제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